갑자기 전화가 와서 녹화를 중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RNA에 바인딩을 상보적인 시퀀스를 넣어서 유전자가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다이머를 이루게 되면 우리의 면역세포 때문에 면역세포나 면역 시스템에서 의해서 잘려집니다. 그래서 RNase H라는 효소를 통해서 잘려지기 때문에 설계도가 없으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겟하는 것이 유전자 치료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더블 스트랜드 RNA는 사실 우리 몸에 많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타겟이 되는 거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 바이러스나 여러 종류의 RNA 바이러스들, 감기를 포함한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실은 인지를 해서 자를 수가 있어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 몸에 그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인데 이제 변이가 생겨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그것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가 현재 라이노 바이러스를 그냥 감기 바이러스로 조금 잘 먹고 쉬면 낫는 것처럼 우리 면역 반응이 이기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나 인플루엔자도 그러한 바이러스로 그 후대에는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많은 그 치료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빨리 속히 치료제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기 바이러스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진사이언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20년 만에 사실은 FDA 승인을 받은 첫 약이 나왔는데 그 약의 이름은 바로 파티스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간과 뇌신경 안에 단백질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질병, 희귀질환을 억제하는 약인데요. 그 약의 이름은 트랜스렉틴 아밀로이도시스라는 질병입니다. 그 질병은 트랜스렉틴이라는 단백질이 간이나 신경계통에 많이 쌓여서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RNA로 그 유전자를 타겟해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어디서 개발이 됐냐면 아늘람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설립된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2018년에 사실 약이 나왔으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걸린 것이죠. 이 기술 자체는 RNAi라는 테크닉은 사실은 1998년도에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된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한 거죠. 개발을 하고 나서 2002년도에 회사가 생기고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FDA 승인받은 약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DNA, RNA, 단백질 얘기하면서 RNA를 타겟하면 단백질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타겟하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그 단백질에 생긴 이상 단백질로 생긴 이상을 억제할 수 있다.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20년 전에 이것이 처음 발견됐을 때 이것이 정말 노벨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개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발견되면서 와, 이거는 정말 획기적이다. 정말 엄청난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이 컨셉은 굉장히 독특하고 사실 컨셉은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약을 개발할 때의 문제점은 컨셉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정성이죠. 안전성, safety.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치료되지만 한 100명 중에 98명이 치료되지만 40명은 죽어. 그러면 그 약은 치료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 허가를 받을 수 없겠죠. 또한 이 약은 정말 이 단백질을 타겟을 잘하는데 이 단백질들은 보통 뇌에 있는데 이 약은 뇌까지 못 가. 라고 하면 그 약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세포 안에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그 단백질을 타겟한다 그래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가 혹은 칩 주사 받았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그 약의 효용 가치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이 RNAI라는 테크닉이 그렇습니다. 특이성은 정말 좋은데 그리고 스페시피시티랑 이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이 약은 siRNA라고 해서 상보적인 시퀀스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 상보적인 시퀀스를 우리가 주사를 하거나 정맥 주사를 하거나 먹으면 다 중간에 사라져 버려요.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RNA라는 효소에 의해서 잘려집니다. 잘려져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100개를 넣으면 그 타겟하는 티슈에 세포에 들어가서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한 2나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싱글 스트랜드 뉴클리오타이드는 굉장히 작잖아요. 이 RNA들은 사실은 중간중간에 소실되기도 하고 RNA라는 효소에 의해서 잘려지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키드니를 통해서 오줌으로 배출돼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NA 바이러스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효소가 RNA 효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 손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 보면 아이들은 면역 시스템이 어른만큼 강하지 않잖아요. 잘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부에서 많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애들 이렇게 손 만져보면 끈적끈적하죠. 희한하게 애들 이렇게 만지면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제가 휴대폰을 사줘서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이 끈적끈적해요. 네, 저희가 만지는 것보다. 근데 아이들은 이 손이나 발이나 이 피부에 RNA라는 효소, RNA를 잘라줄 수 있는 효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용으로 넣었는데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야. 혹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널림이라는 회사도 사실 처음에 2002년도에 딱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건 많아. 그래서 개발을 해서 세포 실험에서는 완벽하게 이 단백질을 타겟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임상을 가보자. 넣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봤더니 이것이 치료되기 전에 이미 혈액 내에서 소실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RNA를 보호를 먼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료 효과가 좋은 RNA를 개발을 해도 이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감싸 안아서 혈액 내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소실되지 않게, 중간중간에 소실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배를 보낼 때도 프라질한 것들, 깨지기 쉬운 것들은 상자에 잘 싸서 거기다 완충해도 잘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RNA가 들어가도 우리 몸에서 파괴되지 않도록 잘 중간중간에 운송 도중에 파괴되지 않도록 잘 그 박스를 쌓이겠죠. 네, 그런 기술들을 사실은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개발 초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건 주가예요, 주가. 주가를 보시면 2002년도에 파운드해서 한 30불 정도의 그 회사 가치가 이제 한 주당 30불 정도 됐었는데 2012년까지는 약 거의 한 10년까지는 밋밋하게 갔어요. 치료의 개발이 안 됐던 것이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이렇게 올라갔죠. 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뭐지? 여기 있네요. 예, 그 택배 박스, 그러니까 운송체 개발에 매진해서 그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사이즈로 운송체를 개발한 거예요. 운송체는 대부분 페리에시드 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이드로포빅합니다. 하이드로포빅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멤브레인하고 굉장히 유사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몸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건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소포체들이네 라고 면역세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안에 그 RNA를 넣어서 운송할 수 있는 운송체를 만든 것이죠. 사실 이 운송체를 만들기 전에 약 한 8년가량은 다른 다국적 제약회사나 제약회사에서도 이 기술이 엄청나게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런 운송체계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소실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RNA는 연구용으로 사용 가능해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해서 애널린도 사실은 2016년까지 자기가 굉장히 원래 주력으로 개발했던 파이프라인을 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때 한참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생산 기술, 운송체 개발을 필두로 해서 많이 결국은 그 약을 개발한 것이죠. 그 개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렉틴 아밀라이도시스에 대한 환자들 22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세이프티는 당연히 해결되었고, 이 안정성, 스테이빌리티에서도 임프루브가 돼서 그 치료 효능이 월등하게 높았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FDA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RNAi 유전자 치료제는 대부분 식이질환을 타겟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이 유전자 치료제가 아무리 사실은 특이적이고 타겟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 FDA나 KFDA 그 식품안전청이나 의약품안전청에서 보면 사실은 얘는 굉장히 새로운 접근 방식의 치료 방식이잖아요. 저희가 단백질을 많이 타겟하지 RNA를 타겟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안전성을 개런티를 못하는 거예요. 세이프티를 개런티를 못해서 약이 없는 희귀질환에는 한시적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툴젠이나 뭐 신라젠이나 제넥신이나 뭐 이런 떠오르는 제약 바이오텍에서 그 유전자 치료제를 처음에 많이 했었거든요. 헬릭스메스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치료제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그 적응증을 보면 그 희귀질환을 많이 해요. 희귀질환. 왜냐하면 약이 없는 경우에 치료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다른 것보다 쉽게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발런티어가 많잖아요. 아니 약이 없는데 내가 이걸 해서 나을 수 있으면 나도 이거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있고, 그리고 안전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을 사실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제가 우리가 제약사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치료를 안 내줄 일을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임상 승인을 빠르게 내주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치료제 허가를 혹은 임상 실험을 허가를 좀 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허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애널림은 첫 번째 회사였고 그 다음에 쿼크라는 회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회사는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정말 보면 딜리버리, 그러니까 그 특이적인 시퀀스를 우리가 넣더라도 얘가 잘 갈 수 있는 질병을 우리가 적응증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어떤 질병을 타겟했냐면 주로 키드니나 눈에 있는 질병들을 타겟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키드니는 우리 몸에서 어떤 것들을 주사를 맞든 먹든
간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될 때 키드니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도 키드니는 거의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그 딜리버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블러드스트림,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이렇게 안약처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럭 딜리버리에 굉장히 효과적인 기관이죠. 사실은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타겟하는 그러한 약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는 질병에도 이런 약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뭐냐면 폐섬유화라고 합니다. 폐섬유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있잖아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는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딜리버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고,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폐섬유화는 약이 아직 많이 없어요. 네, 약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헬시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이 기도가 기도를 이루는 이제 그 에피텔리움이 얇죠. 정상적인데 이것들이 점점 자라면서 섬유화되면서 기도가 얇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얇아지면 거기에 숨을 잘 쉴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폐포 자체도 약해지고 면역 반응도 많이 생기고, 또 여기에 주변에 염증 반응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 감염 때문에 2차 감염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최근에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2020년, 2019년, 20년에 가장 많이 팔린 약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TNF 항체가 굉장히 많이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연 4조가 넘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 TNF 치료제들 20년 전에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개발이 승인됐었는데, 이 TNF 치료제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염증 질환 치료제로서. 근데 이 TNF 치료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시스틱 파이브로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정도 우리가 치료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화두가 많이 돼서 치료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RNA로 바로, 사실 RNA를 우리가 흡입해서 바로 전달을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적응증들을 타겟하는 RNA 제품들이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이제 피부죠. 향자학과 이제 강의니까 피부와 혹은 모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부분 사실은 스킨은 RNA가 첫 번째, 그러니까 혈관 가기 전에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모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RNA 치료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다만 사실은 이 피부층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시다시피.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딜리버리만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뭐 알로페시아 아레타, 알로페시아 뭐죠? 머리가 빠지면 우리가 탈모 같은 경우에도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로페시아 아레타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가면역 질환 계열의 탈모를 알로페시아 아레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나 혹은 멜라노마나 혹은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관절염, 이게 막 우리 이 류마티스,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휘는 이런 것들을 면역 질환에 의해서, 혹은 상처, 혹은 건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피부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럭 딜리버리만 잘하게 되면 RNA로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질병들이죠. 그런데 피부층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하지만 피부는 아시다시피 제1차 면역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모든 뇌나 심장이나 장기들을 보호하는 보호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피부 그 인공 피부 및 동물 대체학 특론을 만약에 제가 다음에 그 강의하게 되면 다음 그 학기에 강의하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 피부는 굉장히 케라티노사이트는 분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제일 끝에는 스트래툼 코니움이라고 해서 왁스층, 기름층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코니오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코니오사이트가 분비한 왁스, 케라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멘트와 몰드처럼 아주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견고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다른 뭐 케미컬이나 이런 화학약품으로서부터 우리 몸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진피층으로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0달톤 룰이라고 해서 500달톤 이하의 아주 작은 것들은 통과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네 가지 루트. 네 가지 루트가 있는데 트랜스 에피더멀. 그래서 에피더멀 세포와 세포 안에 밖에 엑스트라셀러 매트리스가 있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트랜스 에피더멀 중에서 인트라셀러라고 하고요. 트랜스셀러라고 해서 세포 자체를 계속 통과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트랜스 그래놀라라고 해서 그랜드놀라라고 해서 그 그랜드 우리가 뭐 땀샘이라든지 이런 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진피를 통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 폴리큘러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모발은 우리가 보시면은 그 진피층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를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땀샘이라든지 모발의 그런 구멍을 통해서 딜리버리 할 수도 있고 트랜스 에피더멀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루트가 네 가지가 있고요. 트랜스더멀 드럭 딜리버리에는 크게 케미컬, 바이오케미컬, 피지컬,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나눠질 수 있는데 케미컬은 워터가 있죠. 워터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죠. 많은 부분은 뭐 100%다 들어가진 않지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솔벤트, 리포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우리가 리피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한데 하이드로포빅한 비슷한 차르지를 갖고 있는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폴라리티를 갖고 있는 케미컬을 코팅을 해주면 그런 것들은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그런 케미컬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바이오케미컬 해서 펩타이드 같은 것들. 펩타이드들도 사실 분자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작게 만들면 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하나가 뭐 30달톤이다 라고 하면 그것보다 500달톤 이하의 것들을 만들려면 한 7개, 8개 뭐 정도 펩타이드를 우리가 디자인해서 그것을 발라주면 사실 그것들은 딜리버리가 용이합니다. 500달톤 이하의 것들은. 그래서 그런 펩타이드를 사용해서 이 트랜스 에피더멀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하게는 예를 들어 울트라사운드 같이 우리가 에너지를 같이 넣어줘서 일시적으로 세포와 세포 사이를 벌린다든가 혹은 포어 사이즈를 좀 벌린다든가 해서 울트라사운드하고 같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뭐 일렉트로포레이션, 정기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포어 사이즈를 늘려서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또한 이제 물리적인 방법은 또 뭐가 있죠? 마이크로 니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요즘에 아주 뭐 3M이라는 회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얇은 니들을 만드는 거예요. 니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패치 형태로 놔두거나 혹은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 피부도 마이크로 니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피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아서 혈관까지 그 길에 따라 다르겠죠. 길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세포에 사실 손질이 없어야 돼요.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사이즈가 작아야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바늘 자체를 찔러서 그 다음에 바늘에다 입힌 경우도 있고 아예 3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바늘 자체를 그 약으로 만들어요. 약을 고용화시켜서 바늘 형태로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용액을 고체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바늘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딱 패치 형태로 놔주면 걔가 이미 바늘 자체니까 들어가면서 흡수가 돼버리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컨셉의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더멀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피부 장벽을 통해서 체내 흡수하는 약들은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사실은 이러한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이퍼텐션이나 혹은 크로닉 페인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저공증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리도카인이에요. 리도카인. 1995년에 나온 거. 리도카인은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얘는 마취제거든요. 마취제. 어디서 제일 많이 쓸까요? 마취. 치과에서 많이 씁니다. 치과에서. 우리 치과에서 바르거나 찌르는 거 있죠. 바를 때도 있어요. 바를 때도 있는데 찌르는 경우도 많죠. 찌르면 확실하게 맛이 되니까 그것들이 다 소듐 채널 블로커라고 해서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는 어디든 딱 때렸을 때 요것들이 우리가 모르기 전에 벌써 중추신경을 찾아가서 뇌에 아프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그렇게 신호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아이온 채널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아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가 생기기 때문에 즉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몸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온 채널을 블락해주는 게 리도카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소듐 채널을 블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때려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뇌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 제일 많이 써요. 리도카인. 그런 것들이 1995년도에 발견이 됐다. 그래서 바르면 줄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 또 많이 또 쓰이는 데가 리도카인을 좀 희석해서 쓰는 경우가 우리가 조루 예방할 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여튼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들을 원하시면 제가 좀 정리해서 논문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딜리버리가 잘 되는 경우, 딜리버리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srRN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합체에 넣어서 하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감염 잘 우리 몸에 이제 한번 됐더니 스프레잉 되게 잘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가는 경우의 그 확률이 되게 좋아요. 좋아서 우리가 그것을 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러스에는 아주 안 좋은 자기 유전자들을 갖고 있죠. 갖고 이게 우리 몸에 쭉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우리 몸에 잘 들어가니까 여기 안에 요거 있는 요 유전자를 빼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넣는 거야. 넣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운송체로 우리가 응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아데노바이러스나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아데노바이러스는 우리 지놈에 인서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벌써 300건이 넘어요. 그래서 FDA 승인받은 건 몇 개 없지만 굉장히 많은 임상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될 겁니다. 연구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우스에다가는 거의 아데노바이러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럴 진 딜리버리는 사실은 솔리아시스 건선에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NF 있죠. TNF를 주사로 맞는다고 했잖아요. 이 TNF 주사를 맞으면 단점이 뭐냐면 TNF 항체를 맞는 거거든요. 항체를 맞으면 그 항체에 대한 항체가 생겨요. 우리 몸에. 찔렀을 때 항체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우리가 그 약을 못 써요. 그래서 삼성 에피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 에피스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TNF 항체를 3종 이상 보유하고 있다 라고 자랑을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항체를 3종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면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항체를 하나 쓰고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거기에 내성이 생겨서 못 쓰게 되면 다른 항체를 쓰고 이렇게 한대요. 예, 그래서 많은 건설 환자들이 그냥 TNF 항체를 넣고 주사가 돼서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재발되는 경우에 혹은 내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른 TNF 항체를 써야 되는데 그때마다 항체를 바꿔서 쓰면 사실 환자한테도 좋지 않고 그것들이 다 사실 쓰게 되면 그 다음엔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 에피스는 광고하는 게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L리스트 3개 정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유전자 치료제는 항체가 아니니까 면역 반응이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RNA니까 걔가 잘 딜리버리만 되면 항체가 생길 일이 없죠. 그래서 TNF에 대한 shRNA를 바이럴 벡터에다 넣는 거예요. 넣어서 그것을 바이러스를 찌르면 어떨까라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죠. 아직은 뭐 항체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대니까. 예.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들이 생기면 그때는 아마 이런 유전자 치료제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그 류마토이드의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그 보통은 이거는 이제 노화돼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전병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생기게 하는 유전자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굉장히 사실 어릴 때에 그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이 휘어지고 이렇게처럼. 예,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유전병들은 그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전병이라는 것은 DNA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단백질을 아무리 그 타깃을 해도 계속 잘못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유전자 자체를 치료해보자. 그래서 RNA를 가지고 치료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인데 부작용으로 2007년도에 그 치료받던 아이가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22살 여자아이가 죽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좀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획기적인 치료 방법은 사실은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세이프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그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그 non-viral delivery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케미컬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피지컬 메서드가 있다. 화학적인 방법하고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바이러스가 있다. 근데 바이러스는 아직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자제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치료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케미컬 메서드는 리피드 베이스드 시스템 그리고 폴리머 베이스드 시스템이라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방법은 울트라사운드, 그러니까 울트라사운드나 혹은 일렉트로포레이션, 전기적인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니들로 물리적인 자극을 준다. 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피부 측면에는 타겟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많이 있어요. 건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TNF-알파 혹은 면역 반응에 관련된 유전자를 타겟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더마타이티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뭐 IL-13이나 주사제로 이미 나와 있죠. IL-13은 그 듀플리맙이라고 해서 2017년에 파이자에서 승인됐습니다. 예, 그거나 아니면 COD11이나 CD83 같은 그러한 단백질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겟하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로페시아 아레타, 그 자가 면역으로 인한 탈모 같은 경우는 TH1 타입의 이뮨 활성을 줄이면 sRNA를 통해서 줄이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멜라노마 같은 경우는 비라프, 그 라프라고 온코진이거든요. 이건
암 유발 유전자인데 얘가 변이가 생기면 멜라노마가 잘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타깃하는 이미 사실은 멜라노마는 타깃하는 유전자를 통해서 진 세라피를 통해서 약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스메틱 쪽에서도 우리가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피그멘테이션, 그 색소 침천이죠. 색소 침착, 예, 까매질 때 우리가 피부 의과 특론이지만 우리가 저 다음 학기에 제가 또 강의를 할 때 그 인공피부 및 동물 대체학 특론에서 케라티노사이트와 멜라노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때 멜라노제네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이 침착이 되는 건 멜라닌이 침착이 되는 거잖아요. 멜라닌이 침착될 때 되게 중요한 기전이 MC1R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로시네이즈라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이것들을 sRNA로 타겟하면 우리가 이 sRNA 기술을 이용해서 코스메틱스를 에 있는 피부 침착을 억제할 수 있겠죠. 색소 침착을 억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킨 에이징, 그리고 또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P16 이라고 하는 P53, 저번에 제가 질의응답에 남겼던 요건 노화 유전자거든요. 피부 노화 유전자인데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sRNA를 준다든가 혹은 MMP1이라고 해서 그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를 잘라서 진피층을 이렇게 허무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 단백질인데 이것들을 유전자를 sRNA를 타깃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sRNA를 이용해서 피부의 질환뿐만 아니라 또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 직업에서도 아마 니즈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또 관심 있는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의응답 그 안에 한번 올려놓으시면 제가 한번 그 증상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sRNA는 정말 특이적이고 그 너블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 딜리버리만 잘 되면 그 괜찮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피부나 모발은 우리가 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기보다 훨씬 더 딜리버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sRNA를 갖고 여러 가지 치료제나 혹은 미용학적으로도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아토픽 더마타이티스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하나 찾아서 지금 sRNA를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